검푸른 하늘을 찢어밟길 듯한 시퍼런 섬광이 번쩍이더니 곧이어 천지를 뒤흔드는 우레와 같은 천둥소리가 고막을 때리며 기와 지붕을 으스러뜨릴 기세로 울려 퍼졌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난 듯 지상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기세로 퍼부어댔고 그 처절한 빗소리 사이로 여인의 찢어지는 비명이 날카롭게 허공을 갈랐다. 육중한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여인이 진흙투성이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줬는데 그녀의 고운 비단 치마는 이미 흙탕물에 젖어 본래의 색을 잃었고 정갈하게 쪽진 머리는 산발이 되어 비에 젖은 미역 줄기처럼 창백한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바닥에 처박힌 여인은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흙바닥을 기어가 대문 앞에 버티고 선 사내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으며 절규했다. 날이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옵니다. 신첩은 결코 어머님의 탄약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함이 옵니다. 날이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억울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으나 사내는 매몰차게 발길질을 하며 그녀를 떨쳐내었다. 그는 김진사라 불리는 이 집안의 가장이었고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여인은 10년을 함께 살아온 조강지처 조씨였다. 김진사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으며 그의 손에는 방금 조씨가 시어머니에게 올리려 했던 탕약 그릇이 들려 있었는데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산산조각난 사기 그릇 조각들 사이로 검붉은 액체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다. 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소리쳤다. 내 인연 내 너를 정실로 맞아들여 10년을 금지옥엽 아꼈거늘 감히 투기심에 눈이 멀어 내 어머니를 독살하려 들다니 하늘이 두렵지 않더냐. 썩 꺼지거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 조씨는 끊어질 듯한 숨을 몰아쉬며 다시금 남편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김진사의 뒤편 희미한 등불 아래 서 있는 여인의 모습에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곳에는 첩실 화선이 서 있었는데 그녀는 겁에 질린 듯 파들파들 떨며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있었으나 번개가 치는 순간 조씨는 똑똑히 보았다. 화선의 눈가에 맺힌 것은 눈물이 아니라 승리감에 도취된 서늘하고도 섬뜩한 조소였음을 말이다. 화선은 짐짓 놀란 척하며 김진사의 팔을 잡고 가냘픈 목소리로 속삭였다. 날이 고정하시옵소서. 형님께서 순간의 실수로 그러신 것일 테니 비록 시어머님의 목숨을 노린 폐륜이라 하나 쫓아내시면 갈 곳이 없는 분이 아니옵니까? 그 말은 김진사의 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고 그는 더욱 격분하여 하인들에게 조씨를 대문 밖으로 끌어내라 명하였다. 대문이 쾅하는 굉음과 함께 닫히자 조씨는 차가운 빗물 웅덩이 속에 홀로 남겨졌다. 닫힌 대문 너머로는 여전히 김진사의 고함 소리와 화선의 가식적인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온몸을 때리는 빗방울은 마치 돌멩이처럼 단단하고 아팠으나 가슴속을 후벼 파는 배신감과 억울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진흙탕 속에 주저앉아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10년 전 가난한 선비였던 김진색의 시집와 삭바느질과 품팔이로 뒷바라지하여 과거에 급제시키고 쓰러져가는 집안을 일으켜 세운 것이 바로 자신이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을 때에도 대를 이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김진사가 화선을 첩으로 들일 때에도 그녀는 모든 것을 숙명이라 여기며 감내하였다. 화선은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던 고아 소녀였다. 조씨는 그녀를 불쌍히 여겨 거두어 주었고 친동생처럼 아끼며 보살폈다. 그러나 화선은 여우가 둥합한 요물이었다. 그녀의 뱃속에 김진사의 씨가 자라면서부터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변해갔다.
화선은 교묘했다. 겉으로는 조 씨를 극진히 모시는 척하면서 뒤로는 하인들을 매수하여 조 씨의 험담을 퍼뜨렸고, 시어머니에게는 조 씨가 몰래 집안의 재물을 빼돌려 친정에 보낸다고 이간질했다. 김진사 앞에서는 갖은 교태를 부리며 그의 혼을 쏙 빼놓았고, 조 씨가 그를 나무라기라도 하면 짐짓 억울한 척 눈물을 흘려 김진사로 하여금 조 씨를 냉혹하고 질투심 많은 여인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끔찍한 사달이 벌어진 것이다. 시어머니가 원인 모를 병환으로 눕게 되자 화선은 자신이 용한 의원에게 지어왔다며 약재를 내놓았고, 조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정성껏 약을 다렸다. 그러나 그 약을 시어머니의 입에 가져가는 순간 은수저가 검게 변했고, 미리 숨어있던 화선이 비명을 지르며 들이닥친 것이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함정이었다. 조 씨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시각 전만 해도 남편의 옷을 짚고 시어머니의 발을 주무르던 그 손은 이제 씻을 수 없는 오물을 뒤집어 쓴 채 덜덜 떨리고 있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더욱 거세게 퍼부었다. 옷은 물을 먹어 청은망은 무거웠고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이가 딱딱 부딪혔다. 하지만 조 씨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없었다. 이대로 죽는다면 그녀는 영영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한 폐륜녀로 남게 될 것이며 가문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었다. 무엇보다 저 강요한 화선의 소나귀에 노라나 파멸해갈 남편과 집안을 생각하면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다시 고꾸라졌지만 젖은 땅을 손톱이 빠지도록 움켜쥐며 기어코 몸을 일으켰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그녀의 처량한 신세를 비웃는 듯 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쓰며 마을 어귀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발이 푹푹 빠지는 진창길은 마치 그녀의 앞날처럼 험난하고 어두웠다. 마을 사람들의 집들은 모두 불이 꺼져 있었고 세상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조 씨는 마을 외곽에 있는 허름한 성황당으로 몸을 피했다. 지붕이 반쯤 날아가 비가 새는 곳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비바람을 피할 유일한 안식처였다. 젖은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자니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김진사가 과거에 급제하던 날 뛸 듯이 기뻐하며 자신의 손을 잡고 부인 덕분이요 내 평생 은혜를 잊지 않리다 라고 맹세했던 그 다정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가슴을 후벼 팠다. 그 맹세는 이제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먼지보다 못한 것이 되어버렸다. 조 씨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지금 흐르는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뼈에 사무치는 한이자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결의의 눈물이어야 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숨을 죽였다. 혹시 김진사가 보낸 하인들이 자신을 해하러 온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나타난 것은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늙은 개 한 마리였다. 평소 조 씨가 남은 밥을 챙겨주던 떠돌이 개였다. 개는 낑낑거리며 조 씨의 젖은 발치에 몸을 비벼대며 온기를 나누려 애썼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버림받은 그녀에게 말 못하는 짐승이 건네는 위로는 기가 막힐 정도로 서글픈 것이었다. 조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너도 갈 곳이 없느냐? 나도 그렇다. 허나 나는 여기서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살아남아 누명을 벗고 저 어리석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바람은 더욱 매서워졌다.
조 씨는 젖은 옷을 쥐어짜며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 날이 밝으면 당장 갈 곳을 마련해야 했다. 친정은 이미 몰락하여 돌아갈 곳이 없었고 가진 것이라고는 비녀 하나 없는 맨몸뚱이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10년간 억척같이 살림을 꾸려온 지혜와 꺾이지 않는 기계가 있었다. 화선이 간과한 것이 있다면 조 씨가 단순히 순종적인 여인이 아니라 밑바닥에서 집안을 일으켜 세운 강인한 여인이라는 점이었다. 조 씨는 성황당 기둥에 기대어 쪽잠을 청했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화선의 비릿한 미소와 김진사의 분노에 찬 얼굴에 시달렸지만 그때마다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은 억울함에 대한 분노가 아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빗줄기는 멈추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다. 조 씨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왔다. 밤새 내린 비로 마을은 물바다가 되어 있었고 곳곳에 쓰러진 나무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그녀의 몰골은 거지보다 못했지만 걸음걸이에는 흔들림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외진 곳, 사람들이 귀신이 나온다며 꺼리는 다 쓰러져가는 빈 초가집을 향해 걸어갔다. 그곳이 이제 그녀가 새로 시작할 터전이자 복수의 칼날을 갈 은신처가 될 것이었다. 등 뒤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이 그녀의 젖은 어깨를 비추었고 긴 그림자가 지늘길 위에 드리워졌다. 그것은 마치 앞으로 그녀가 걸어가야 할 길고도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는 듯했다. 대문 밖으로 쫓겨난 여인. 그러나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이 순간 진흙탕 속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화선이 안주인의 자리를 차지한 김진사의 기와집은 겉보기에는 화려해졌으나 그 속은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조 씨가 쫓겨난 그날 밤 이후 화선은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 씨가 아끼던 검소한 목기들을 모두 창고 구석으로 치워버리고 청나라 상인에게서 사들인 값비싼 자개장과 화려한 비단 병풍으로 안방을 채웠다. 아침마다 그녀의 방에서는 분 냄새가 진동을 했고 끼니 때마다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졌으나 정작 그 음식들은 반도 비우지 못한 채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기 일쑤였다. 하인들은 이 기가 막힌 광경을 보며 혀를 찼으나 누구 하나 입 밖으로 불만을 토로할 수는 없었다. 화선은 조 씨와는 달랐다. 조 씨가 하인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고 실수를 덮어주는 덕장이었다면 화선은 작은 실수 하나에도 불호령을 내리고 매질을 일삼는 폭군이었다. 어느 날 아침 어린 계집종 분이가 화선의 새순물을 대령하다가 뜨거운 물이 조금 튀는 실수를 저질렀다. 예전 같으면 조 씨가 괜찮으냐, 대지 않았느냐 하며 걱정해 주었을 일이었다. 그러나 화선은 앙칼진 비명을 지르며 분이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이 천한 것이 감히 내 옥체에 흠집을 내려 하느냐.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개야. 분이가 바닥에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며 용서를 빌었지만 화선은 분이 삭지 않는 듯 씩씩거리며 곶감꼬치에서 곶감 빼먹듯 하인들의 곶간을 쥐어짜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인들의 세경을 깎고 식사량마저 줄여버렸다. 집안 곳곳에서는 하인들의 한숨소리와 배고픔에 지친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나 김진사의 귀에는 그 소리가 닿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화선의 치마폭에 쌓여 그녀가 따라주는 술잔을 비우며 몽롱한 취기에 젖어 살고 있었다. 글 읽는 소리가 끊긴 사랑방에는 먼지만 쌓여갔고 가문의 대소사를 논하던 문중 어르신들의 발길도 뚝 끊기고 말았다. 김진사는 가끔 술에서 깨어날 때면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한 허전함을 느꼈으나 그때마다 화선이 곁에 섞인 목소리로 나리, 이 좋은 세상 근심일랑 잊으시지요
라며 파고들면 다시금 이성을 잃고 말았다. 한편 마을 외곽에 귀신 나오는 집이라 불리던 다 쓰러져가는 촉에는 사람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조 씨는 빗물이 새는 지붕을 지프로 엮어맞고 무너져 내린 담장을 주워온 돌들로 메웠다. 손발이 부르트고 손톱 밑에 시커먼 때가 끼었지만 그녀는 잠시도 쉬지 않았다. 낮에는 산에 올라 나무를 캐고 약초를 모았으며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밤새도록 삭바느질을 했다. 그녀가 처음 마을 장터에 나무를 내다 팔러 나갔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수군거렸다. 저기 봐, 시어머니를 독살하려다 쫓겨난 김진사 댁본처 아니야. 꼴이 말이 아니구먼. 인과응보지. 쯧쯧쯧. 따가운 시선과 멸시 어린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혔지만 조 씨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나무를 다듬고 누가 말을 걸어오면 예의 바르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맑아서 그녀를 비웃으려던 사람들도 그 눈을 마주하면 왠지 모를 부끄러움을 느끼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곤 했다. 그러던 중 마을의 대장장이 아내가 난산으로 사경을 헤매는 일이 발생했다. 의원을 부를 형편이 못 되었던 대장장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 소식을 들은 조 씨는 망설임 없이 산에서 캐온 지혈에 좋은 약초를 들고 대장장이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밤을 꼬박 새우며 산모의 배를 문지르고 약초물을 달여 먹이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 조 씨의 옷이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었을 무렵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산모와 아기 모두 무사했다. 대장장이는 눈물을 흘리며 조 씨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마님, 아니, 부인, 제 아내와 자식을 살리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조 씨는 땀에 젖은 얼굴로 엷은 미소를 지으며 대장장이를 일으켜 세웠다. 사람 목숨을 살리는 것이 도리이지요. 산모가 기력을 찾으려면 미역국을 많이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은 더 이상 조 씨를 쫓겨난 독부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대나무집 애씨라 부르며 존경을 표하기 시작했다. 조 씨의 솜씨는 곧 소문이 났다. 그녀가 짓는 옷은 바느질이 꼼꼼하고 맵시가 고와 양반과 부인들조차 사람을 시켜 몰래 옷감을 보내올 정도였다. 비록 몸은 누추한 초가에 있었으나 그녀의 방에서는 언제나 은은한 쑥 향기가 났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바느질하는 그녀의 모습은 궁궐의 비빔보다 더 기품이 있었다. 마을 안악들은 일감이 없어도 핑계를 대고 그녀의 집을 찾아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고민을 털어놓곤 했다. 조 씨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고 그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언문 편지를 대신 써주기도 했다. 가시덤불 속에 버려졌던 연고치 진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그 고결한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소식은 바람을 타고 김진사의 집 담장을 넘어 화선의 귀에도 들어갔다. 어느 날 화선은 장에 다녀온 하녀들이 소공어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글쎄, 그 쫓겨난 마님이 마을에서 생불 소리를 듣는다지 뭐야. 옷 찢는 솜씨가 어찌나 좋은지 줄을 선대. 화선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옥놀이개를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닥쳐라. 천한 것들이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그녀는 독부야 시어미를 죽이려 한 폐륜녀라고. 화선은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렸다. 자신이 비단 옷을 입고 호의호식해도 사람들은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는데 진흙 구덩이에 처박힌 조 씨가 칭송을 받다니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녀는 즉시 집안의 집사 최서방을 불렀다. 최서방은 화선의 비위를 맞추며 집안 재물을 빼돌리는데 일조하고 있는 간신배였다. 자네, 당장
마을로 가서 소문을 내게. 그년이 밤마다 외간 남자들을 불러들여 구판을 벌이고 요상한 짓을 한다고 말이야. 그리고 그년에게 일감을 주는 자는 우리 집 소작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게 화선의 악랄한 계략은 즉시 실행되었다. 최 서방은 왈패들을 풀어 조 씨의 초가집 주변을 서성거리게 하고 마을 우물가에 흉흉한 소문을 퍼뜨렸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으나 김진사 댁의 위세에 눌려 조 씨에게 일감을 맡기기를 주저하기 시작했다. 다시금 조 씨의 집 앞은 썰렁해졌고 쌀독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 씨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왈패들이 돌을 던져 찢어진 창호지 문을 묵묵히 다시 바르고 남은 자투리천을 이어 조각보를 만들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거짓은 잠시 사람의 눈을 가릴 수 있어도 진실의 향기까지 덮을 수는 없다는 것을.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밤 누군가 조 씨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마님, 계시옵니까? 문을 열자 비를 흠뻑 맞은 채 서 있는 이는 김진사 댁의 늙은 하인 박노인이었다. 그는 조 씨가 시집올 때 친정에서 데려온 충직한 종이었다. 박노인은 품속에서 젖지 않게 꽁꽁 싸맨 쌀 자루와 말린 고기를 꺼내 놓으며 통곡했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진즉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화선아 씨가 곡간 열쇠를 쥐고 흔드는데 쌀독은 비어가고 진사 나으리는 술독에 빠져 사십니다. 조 씨는 박노인의 거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오, 박노인, 살아있었군요. 내 걱정은 마시오.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박노인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그리고 마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화선 애씨가 며칠 전부터 약재상을 은밀히 부르고 있는데 그 약재상 놈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조 씨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약재상이라니. 시어머니가 쓰러지던 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화선이 또다시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꼬리가 잡힌 것일까? 조 씨는 박노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박노인, 위험하니 내게 오는 발길을 끊으시오. 허나 그 약재상이 드나들 때 무엇을 주고받는지, 화선이 벌이는 약자의 찌꺼기가 무엇인지 낱낱이 살펴주시오. 때가 되면 내가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갈 것이오. 박노인은 조 씨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쫓겨나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은 안방마님 시절보다 더 강인해져 있었다. 박노인이 돌아간 뒤 조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방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구름은 달을 가릴 수 있어도 달을 없앨 수는 없다. 지금 화선이 김진사의 눈을 가리고 집안을 휘어잡고 있지만 그것은 한낱 먹구름에 불과했다. 조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단순히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남편을 그리고 무너져가는 가문을 구하기 위해 그녀는 연고치 되기를 멈추고 가시덤불을 베어낼 칼날이 되어야 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마치 다가올 폭풍전야의 서곡처럼 을씨년스럽게 들려왔다. 김진사의 기와집에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한때 웃음소리와 글 읽는 소리가 넘쳐나던 사랑채는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폐가처럼 변해버렸다. 김진사는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아누운 지 이미 달포가 넘었다. 처음에는 그저 입맛이 없고 기력이 쇠하다 하여 보약을 썼으나 차도가 있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고 헛것을 보며 비명을 지르는 일이 잦아졌다. 밤이면 그의 방에서 들려오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하인들의 잠자리까지 파고들었고
집안 사람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화선은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신용을 했으나 그녀가 탄약을 들고 들어갈 때마다 김진사의 병세는 기약에도 더욱 악화될 뿐이었다. 어느 칠흑 같은 밤, 김진사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혼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가 토해낸 피는 선홍색이 아니라 마치 먹물을 풀어놓은 듯 검붉고 끈적끈적했으며 비릿한 소의 냄새가 진동을 했다. 화선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성통곡을 하며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아이고, 나으리, 이것은 분명 사람의 힘으로 된 병이 아니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원귀가 나으리를 저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하인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화선은 즉시 미리 불러둔 무당을 집 안으로 들였다. 붉은 옷을 입고 방울을 흔드는 무당의 눈빛은 살기가 등등했고 징과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구판이 벌어졌다. 무당은 작두를 타듯 펄쩍펄쩍 뛰며 주문을 외우더니 갑자기 서쪽 하늘, 즉 조씨가 머무는 초가집 방향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저쪽이다. 서쪽에서 날아온 시커먼 살이 나으리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독한 여인의 한이 서린 저주가 이 집안을 삼키려 한다. 화선은 쏘스라치게 놀란 척하며 무당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렇다면 그 여인이 우리 나으리를 죽이려 굿이라도 했단 말입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무당은 눈을 까뒤집으며 마당 한 구석, 늙은 감나무 밑을 파보라고 호통쳤다. 하인들이 덜덜 떨며 땅을 파자 그곳에서는 바늘이 10여 개나 꽂힌 지푸라기 인형이 나왔다. 인형에는 김진사의 사주단자가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화선은 그 인형을 집어던지며 악을 썼다. 이런 끔찍한 짓을 조씨 그년이 앙심을 품고 나으리를 저주한 게야 내 당장 관에 고발하여 그년의 목을 치게 하리라. 구판의 광기와 화선의 악다구니 속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냉철한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늙은 하인 박노인이었다. 그는 평생을 김진사 가문에서 일하며 수많은 인간 군상을 보아왔다. 그의 눈에 비친 화선의 모습은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가 아니라 먹잇감의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리는 살쾡이 같았다. 무엇보다 박노인의 의심을 깊게 한 것은 며칠 전 목격한 장면 때문이었다.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 화선이 뒷문을 통해 읍내 약재상의 종업원과 은밀히 만나는 것을 박노인이 우연히 보게 된 것이다. 화선은 엽전 꾸러미를 건네며 작은 약봉지 하나를 받아들었는데 그때 바람결에 실려 온 냄새는 탕약 냄새가 아니라 톡 쏘는 듯한 매캐한 냄새였다. 그리고 오늘 김진사가 토한 검은 피를 본 순간 박노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병이 아니라 중독이었다. 박노인은 구판이 절정에 달해 모두의 정신이 팔려있는 틈을 타 몰래 사랑채 뒤편 쓰레기 구덩이를 뒤졌다. 화선이 매일 밤 김진색에 올린 탕약 찌꺼기를 찾기 위해서였다. 썩은 음식물 사이를 맨손으로 파헤치던 그의 손에 축축한 한지 뭉치가 잡혔다. 조심스럽게 종이를 펴보자 그 안에는 미처 녹지 않은 희끗희끗한 가루가 묻어 있었다. 박노인은 가루를 조금 찍어 혀끝에 대보았다가 화들짝 놀라 뱉어냈다. 혀가 마비되는 듯한 얼얼함. 그것은 쥐를 잡을 때나 쓰는 맹독. 비상이었다. 아주 조금씩 장기간에 걸쳐 사람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독약. 화선은 김진사의 탕약에 매일 조금씩 이 독을 타서 그를 죽이고 그 죄를 조씨의 저주로 뒤집어 씌우려는 무서운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이 천하의 몹쓸 것. 박노인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당장이라도 사랑채로 달려가 화선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으나 증거라고는 이 종이 뭉치 하나뿐이었다.
교활한 화손은 분명 발뺌할 것이고 늙은 하인의 말 따위는 미친 소리로 치부될 것이 뻔했다. 김진사는 이미 인사불성이니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이 집안에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뿐이었다. 박노인은 주저없이 몸을 돌렸다. 그는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밤길은 미끄러웠고 숨은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박노인이 조 씨의 초가집에 도착했을 때 조 씨는 희미한 등잔 불빛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박노인의 몰골은 처참했다. 흙투성이가 된 옷에 산발한 머리, 그리고 공포와 분노로 뒤섞인 눈빛. 조 씨는 놀라 책을 덮고 그를 맞았다. 박노인, 이 밤중에 무슨 일이오? 박노인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품속에서 약재가 묻은 한지 뭉치를 꺼내 놓았다. 마님, 나으리가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병이 아닙니다. 저 요물 화선이가 나으리께 독을 먹이고 있습니다. 조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독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박노인은 구판이 벌어진 일, 김진사가 검은 피를 토한 일, 그리고 자신이 찾아낸 비상가루에 대해 낱낱이 고했다. 이야기를 듣는 조 씨의 손이 점점 굳게 쥐어졌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상황이 뇌리를 스쳤다. 그때도 시어머니는 원인 모를 복통을 호소하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고, 화손은 그것을 노안이라며 서둘러 장례를 치렀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뒤집어 씌운 독살 누명,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화손은 처음부터 이 집안의 모든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차지할 작정이었던 것이다. 조 씨는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슬픔이나 회한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 서리빨 같은 분노와 결의가 들어차 있었다. 내가 어리석었소. 내가 물러나면 화선이 멈출 줄 알았소. 허나 늑대에게 고기를 던져주면 더 큰 고기를 원할 뿐, 결코 배부르다 하여 물러가지 않는 법이거늘. 조 씨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시집올 때 입었던 정갈한 옥색 저고리와 감색 치마를 꺼내 입었다. 비록 낡았지만 구김없이 다려진 옷이었다. 마님, 지금 가시면 위험합니다. 저 독한 것이 왈패들을 풀어 집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박노인이 만류했으나 조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 가지 않으면 나으리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오. 내 비록 쫓겨난 몸이나 아직 김씨 가문의 호적에 올라있는 정실 부인이오. 남편이 죽어가는데 첩실이 구판이나 버리고 있는 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소. 그녀는 박노인에게 단호하게 명했다. 박노인, 자네는 지금 당장 읍내로 가서 윤 의원을 모셔오게. 그분은 강직하고 의술이 뛰어나 돈으로 매수할 수 없는 분이니 반드시 그분을 모셔와야 하네. 내가 먼저 가서 시간을 벌고 있을 테니 의원님을 모시고 곧장 사랑채로 오게. 박노인은 조 씨의 위엄서린 목소리에 저절로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마님,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박노인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조 씨는 초갓집을 나섰다. 밤바람이 차가웠으나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식힐 수는 없었다. 그녀는 품속에 은장도를 단단히 챙겼다. 그것은 누군가를 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결백과 의지를 증명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멀리 김진사의 집 쪽에서 들려오는 꽹과리 소리가 마치 악귀들의 비명처럼 들려왔다. 조 씨는 지늘길을 걸으며 다짐했다. 이 길의 끝에서 그녀는 남편을 구하고 더러운 음모를 밝혀내고야 말 것이다. 10년 전 가난한 선비의 아내가 되어 가문을 일으켰던 그 강인함으로 이제는 무너져가는 가문을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려야 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빠르고 거침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매서웠다. 이제 숨어서 우는 연약한 여인은 없었다. 가문을 지키기 위해 칼을 뽑아든 여장부만이 그곳에 있었다. 김진사의 대문 앞은 구판을 구경하러 나온 마을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굿을 하던 무당이 작두 위에서 춤을 추며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인파를 해치고 한 여인이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은 쫓겨난 본처 조씨가 아닌가. 조씨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굳게 닫힌 대문이 아니라 활짝 열린 사랑채 마당을 향해 곧장 걸어 들어갔다. 대문을 지키던 왈패들이 앞을 막아서려 했으나 조씨가 쏘아보는 서늘한 눈빛과 기세에 눌려 주춤거리며 길을 터주었다. 마당 한가운데서 춤을 추던 무당이 조씨를 발견하고는 고해성을 질렀다. 내 인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느냐. 내년의 저주가 나으리를 죽이고 있다. 화선 역시 기겁을 하며 뛰어나왔다. 형님, 여기가 어디라고 옵니까? 당장 내쫓아라. 뭐 하고 있느냐. 그러나 조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또렷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일갈했다. 닥쳐라.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병든 지아비를 두고 요사스러운 구판을 벌여 집안을 어지럽히는 내년들이야말로 악귀가 아니고 무엇이더냐. 조씨의 호통소리가 꽹과리 소리를 뚫고 마당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춤을 추던 무당도, 악을 쓰던 화선도,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그 위험에 눌려 순간 숨을 멈추었다. 조씨는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김진사가 누워있는 사랑방 방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것은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고요하고도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사랑채 마당은 순식간에 살얼음판과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고 조씨와 화선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며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조씨가 돛돌 위로 발을 내 애딛자 화선은 사색이 된 얼굴로 앞을 가로막으며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어딜 감히 들어오려 하느냐. 내년이 몰고 온 저주가 묻은 발로 나으리의 방을 더럽히려 하다니 여봐라. 썩 이 미친 여자를 끌어내지 않고 뭣들 하느냐. 화선의 고함에 왈패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주춤주춤 다가왔으나 조씨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들을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기백이 서려 있어 천한 왈패들조차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조씨는 화선을 향해 낮으면서도 위험이 있는 목소리로 일갈했다. 비켜라. 내 오늘 지아비를 살리러 왔지. 너 같은 요물과 말씨름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네가 진정 나으리를 위한다면 그 요사스러운 무당굿판을 걷어치우고 의원을 드려야 할 것이거늘 어찌하여 사람을 살리는 의술 대신 귀신 타령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단 말이냐. 그 말은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불러일으켰고 사람들은 맞는 말이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굿이라니 하며 화선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화선은 무당에게 눈짓을 보냈고 눈치를 챈 무당이 칼을 휘두르며 조씨에게 달려들었다. 에잉, 잡기야, 물러가라. 내년 몸에 붙은 살이 나으리를 죽인다. 무당의 칼날이 조씨의 코앞까지 다가왔으나 조씨는 피하지 않고 곧게 서서 무당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하늘이 보고 땅이 굽어본다. 네가 진정 신을 모시는 만신이라면 사람을 해하는 도끼와 병마를 구분 못할 리 없을 터. 돈 몇 푼에 양심을 팔고 살인을 돕는다면 네가 모시는 신이 너에게 천벌을 내릴 것이다. 조씨의 서슬퍼런 호통에 기세등등하던 무당은 흠칫하며 칼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 틈을 타 조씨는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방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는 실로 끔찍했다. 썩은 피 비린내와 지린내,
그리고 정체불명의 매캐한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화려한 비단 이불 위에 누워있는 김진사의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 송장에 가까웠다. 얼굴은 검게 죽어 있었고 입계는 거무튀튀한 거품이 말라붙어 있었으며 앙상하게 마른 손은 허공을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조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참으며 남편의 머리맡에 앉았다. 나으리, 정신 차리시옵소서. 제가 왔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자 김진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뒤따라 들어온 화선이 악을 쓰며 조 씨를 밀쳐내려 했다. 만지지 마. 내년이 닿으면 나으리가 더 위독해지신단 말이야. 바로 그때 마당 밖에서 멈추시오 하는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다. 박 노인이 땀투성이가 된 채 윤 의원을 모시고 들어선 것이다. 윤 의원은 인근 고을에서 명의로 소문난 강직한 선비 출신 의원이었다. 그의 등장에 소란스럽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윤 의원은 갓을 고쳐 쓰고 근엄한 표정으로 방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환자를 보러 왔소. 물러가시오. 그의 위험에 눌린 화선은 입술을 깨물며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윤 의원은 김진사의 맥을 짚고 눈꺼풀을 뒤집어 동공을 살폈다. 그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놓인 탕약 그릇을 집어들어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품에서 은침을 꺼내 김진사가 토해놓은 검은피 찌꺼기에 찔러 넣었다. 잠시 후 은침을 빼낸 윤 의원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침을 높이 들어 올렸다. 은사액으로 빛나던 침의 끝부분이 새까맣게 변색되어 있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독이다 독이야. 윤 의원은 침통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것은 병이 아니오. 비상 중독이오. 누군가 장기간에 걸쳐 탕약의 비상을 조금씩 섞어 먹인 것이 분명하오. 그 말은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떨어졌다. 조 씨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었고 화선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니옵니다. 오진입니다. 저 의원이 조 씨 형님과 짜고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나으리위, 화선은 끝까지 발악하며 자신의 죄를 부인했다. 그러나 박 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꺼내 들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화선 A씨가 약재상에게 은밀히 받아온 비상가루입니다. 제가 탕약 찌꺼기 속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박 노인의 증언에 화선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그녀는 당황하여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저 늙은 종놈이 미쳤어. 내가 언제... 저건 조 씨가 시킨 거야. 조 씨가 나를 쫓아내려고 꾸민 자작극이라고. 하지만 윤 의원은 차가운 눈빛으로 화선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보시오. 비상은 약재상에서도 함부로 팔지 않는 맹독이요. 관에 가서 약재상 장부를 확인하면 누가 샀는지 금방 드러날 일이요. 자네가 약재상 하인과 뒷문에서 만나는 것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닐 터인데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맞아. 며칠 전에 화선 A씨가 뒷문에서 웬 사내와 쑥덕거리는 걸 봤어. 나도 봤네. 그 사내가 약재상 점원이었구먼.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과 웅성거림이 화선을 옥죄어 왔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은 화선의 눈빛이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녀는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더니 도끼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내가 그랬다. 내가 죽이려 했다. 왜, 나만 나쁜 년이 되어야 해. 화선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본심을 토해냈다. 나는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가던 거지였어. 이 집에 들어와서도 첩년이라고 무시당하고
아들을 못 낳는다고 구박받고 늙은 영감탱이 비위 맞추는 것도 지긋지긋했어. 이 집 재산만 차지하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저 늙은이가 죽지도 않고 버티잖아. 그래서 좀 도와줬을 뿐이야. 그게 뭐 그리 큰 죄야. 그녀의 끔찍한 자백에 조 씨는 물론이고 구경하던 사람들까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화선의 아름답던 얼굴은 탐욕과 증오로 일그러져 악기보다 더 추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인연, 내가 너를 친동생처럼 거두어 주었거늘 어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단 말이냐. 시어머님을 독살하고 그 죄를 내게 뒤집어 씌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지아비까지. 화선은 조 씨를 노려보며 침을 뱉었다. 위선 떨지 마. 내년에 그 고고한 척하는 꼴이 제일 역겨웠어. 너만 없었으면 내가 안방마님이었어. 그때 방 안에서 미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짐승만도 못한 것. 모두의 시선이 방 안으로 쏠렸다. 김진사가 힘겹게 상체를 일으키려 애쓰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화선의 실체를, 그리고 억울하게 내쫓았던 조강지처의 진심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선을 가리키며 피를 토하듯 소리쳤다. 내 눈이 멀었었다. 너를 꽃이라 여겨 품에 안았더니 독사가 되어 내 심장을 물어뜯는구나. 여봐라, 당장 전연을 포박하여 관하로 넘겨라. 내 손으로 전연의 목을 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구나.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동안 화선의 서슬에 눌려 지내던 하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었다. 그들은 밧줄로 화선의 몸을 꽁꽁 묶었고 도망치려던 무당과 왈패들도 마을 장정들에게 제압당했다. 화선은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쓰고 발버둥 쳤으나 그것은 파멸해가는 악인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었다. 소동이 가라앉고 마당이 정리되자 조 씨는 윤 의원을 도와 급히 해독제를 만들었다. 녹두를 갈아 즙을 내고 감초를 달인 물을 김진사의 입에 흘려 넣었다. 윤 의원은 침을 놓아 도끼를 빼내고 기혈을 뚫어주었다. 한참의 사투 끝에 김진사의 호흡이 안정을 되찾았고 검게 변했던 안색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조 씨는 땀으로 범벅이 된 남편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으리, 이제 괜찮으십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김진사는 흐릿한 눈으로 조 씨를 올려다보았다. 빗물과 진흙으로 엉망이 된 그녀의 옷차림. 거칠어진 손, 야윈 얼굴.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고귀해 보이는 아내의 모습에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쳤다. 부인,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귀가 멀고 눈이 멀어 진주를 버리고 돌멩이를 취했구려. 이 미련한 놈을 용서하지 마시오. 조 씨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그녀의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남편의 참에 섞인 눈물에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아니옵니다, 나으리.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밤하늘에 먹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냈다. 달빛은 김진사의 집 마당을 환하게 비추며 씻겨 내려간 오욕의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드리우고 있었다. 조 씨는 창문을 열어 맑은 밤 공기를 방 안으로 들였다. 비온 뒤의 땅이 더욱 굳어지듯 시련을 겪은 이 가문은 이제 다시 단단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끝은 아니었다. 죄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 하고 무너진 기강은 바로 세워야 했다. 조 씨는 밤하늘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관에 가서 시어머니의 억울한 죽음까지 낱낱이 밝혀내고 이 집안을 다시 예전에 평온했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리라고. 그것이 살아남은 자의 책무이자 먼저 가신 시어머니에 대한 도리였다. 윤 의원은 짐을 챙기며 조 씨에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부인의 지혜와 용기가 아니었다면 김 진사께서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존경스러운 기계입니다. 조 씨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과찬이십니다. 의원님 덕분입니다. 박 노인은 마당 한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쫓겨나던 날 밤, 비를 맞으며 대문 밖으로 사라지던 초라한 여인은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집안을 구하고 남편을 살린 진정한 안방마님이 서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김진사의 집에는 실로 오랜만에 따스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짓과 탐욕이 물러간 자리에 피어난 진실과 사랑의 온기였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듯 김진사의 집안에도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관아로 압송된 화선과 무당, 그리고 그에 동조했던 왈패들은 추상 같은 국문을 받았다. 사또는 화선의 죄상이 너무도 흉악하고 폐륜적이라 하여 그녀를 엄벌에 처함으로써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았다. 조사 과정에서 화선이 시어머니의 탕약에 독을 탔다는 사실까지 명백히 밝혀졌고 그녀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안주인 행세를 하며 교만하게 굴던 그녀의 말로는 인과응보의 준엄함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 수군거렸고 김진사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옷깃을 여미며 경건한 마음을 가졌다. 화선이 사라진 집안은 조 씨의 손길을 거쳐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갔다. 조 씨는 가장 먼저 화선이 사들였던 사치스러운 자개장과 비단 병풍들을 모두 내다 팔아 그 돈으로 굶주린 이웃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다. 부정한 재물은 집안에 두는 것이 아니다. 이 돈은 가난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쓰여야 비로소 그 더러움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녀의 결단에 하인들은 감복하였고 집안의 기풍은 다시금 검소하고 정갈하게 바뀌었다. 조 씨는 화선이 쫓아냈던 옛 하인들을 다시 불러들였고 억울하게 매질을 당했던 분이에게는 따뜻한 새 옷을 지어 입혔다. 사랑채와 안채의 문풍지는 새로 발라져 하얀 속살을 드러냈고 마당의 잡초는 말끔히 뽑혀 나갔으며 장독대에는 윤이 나는 항아리들이 다시 가득 채워졌다. 집안 곳곳에서 들려오던 신음과 한숨 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활기찬 비질 소리와 하인들의 웃음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다. 김진사의 건강도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었다. 몸 안에 쌓였던 도끼는 윤 의원의 의술과 조 씨의 지극정성으로 말끔히 빠져나갔으나 그의 마음에 남은 죄책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조 씨가 정성껏 다려오는 탕약을 받을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다. 부인, 내 이 약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내 어리석음이 부인의 가슴에 못을 박고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했소. 김진사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책할 때마다 조 씨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나으리, 지난 일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이미 지나간 물을 잡으려 하지 마시고 앞으로 흘러올 맑은 물을 맞이하셔야지요. 나으리가 건강을 되찾고 가문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돌아가신 어머님께 속죄하는 길입니다. 조 씨의 넓고 깊은 마음씨는 김진사의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지는 가장 훌륭한 약이었다. 김진사는 술을 끊고 다시 책을 잡았으며 예전의 맑은 정신으로 돌아와 가문의 대소사를 챙기기 시작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김진사의 집은 예전보다 더욱 번창하여 고을에서 으뜸가는 명문가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조 씨의 내조 덕분에 곳간에는 쌀이 썩어날 정도로 풍족해졌고, 김진사는 학문에 정진하여 향교의 훈장으로 추대되어 후학을 양성하는 존경받는 스승이 되었다. 무엇보다 경사스러운 일은 대가 끊길까 염려하던 김진사 부부에게 양자가 들어온 일이었다. 일가 친척 중 부모를 여의고 갈 곳 없는 총명한 조카 아이를 양자로 들였는데, 아이는 조 씨를 친어머니처럼 따르고 김진사를 하늘처럼 공경하니 집안에는 아이의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게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복이 조 씨의 덕행에서 비롯된 것이라 입을 모아 칭송했다. 지혜로운 아내 하나가 열아들 부럽지 않다더니 김진사 댁을 두고 하는 말이로구먼.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고요한 저녁이었다. 사랑방의 문을 열어놓고 김진사와 조 씨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밖에는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려 마당의 감나무 가지 위에 소복하게 쌓이고 있었고, 방 안의 화로에서는 숯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며 따스한 온기를 전하고 있었다. 은은한 국화차 향기가 방 안을 감도는 가운데 김진사가 창밖의 설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부인, 저 눈을 보시오. 10년 전 부인이 비를 맞으며 쫓겨나던 그날 밤은 천지가 개벽할 듯 요란했었지. 헌데 지금은 이토록 평온하고 고요하구려. 조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고 매서운 추위를 견뎌야 봄에 꽃이 피는 법이지요. 그 모진 시련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평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모두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진사는 조 씨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세월의 흐름에 눈가에는 잔주름이 잡혔으나 그녀의 기품은 예전보다 더욱 깊고 그윽해져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 씨에게 큰 절을 올렸다. 조 씨가 깜짝 놀라 만류하려 했으나 김진사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아니요, 부인. 이것은 지아비가 지어미에게 하는 절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영혼을 구원해준 은인에게 올리는 예의요. 부인의 그 어진 마음과 강인한 의지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구천을 떠도는 원귀가 되었을 것이오. 내 평생 부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태어난다 해도 부인의 곁을 지키리다. 김진사의 진심 어린 고백에 조 씨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고통을 씻어내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나으리. 부부란 본래 한 몸이나 다름없는 것. 나으리의 아픔이 제 아픔이었고 나으리의 기쁨이 제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생은 서로를 보듬으며 덤으로 얻은 삶이라 여기고 세상에 덕을 베풀며 살아가십시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고 투박해진 두 손이 맞닿은 곳에서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온기가 피어올랐다. 방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지난날의 모든 오욕과 슬픔을 덮어주고 새 하얀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 대지를 감싸 안는 포근한 이불과도 같았다. 후세 사람들은 김진사 부부의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사악한 꾀는 잠시 사람의 눈을 가릴 수 있으나 진실한 마음과 어진 덕행은 반드시 하늘을 감동시켜 복을 부르는 법이라고. 쫓겨난 조강지처가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운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문의 흥망성쇠를 넘어 시련 속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인간의 도리와 부덕의 위대함을 일깨우는 귀감으로 남아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으며 인내하고 덕을 쌓는 자에게는 반드시 찬란한 아침이 찾아온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남긴 채
김진사 댁의 사랑방 불빛은 그날 밤 유난히도 밝고 따뜻하게 타올랐다.